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970년대 산업정책의 특징은 경제개발계획과 별도로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정책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왜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는지, 경제계획보다 계획기간이 훨씬 긴 육성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의 내용과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계획과 별개로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3차 경제계획부터 경제계획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1차 계획은 물론 제2차 경제계획에서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투자사업 목록을 상세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차 경제계획에서는 오히려 투자사업의 수나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계획에 제시된 투자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박정희 정부의 목표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건설 육성해야 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3차 계획과 제4차 경제계획에서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투자 사업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경제계획에서는 경제 부문별 현황, 발전 방향과 주요 시책을 제시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이 제3차 경제계획에서부터 경제계획의 성격이 정책계획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계획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대부분 민간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계획에서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투자사업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투자 주체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1960년대 후반에 6개 공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들 산업의 진출에 따른 정부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긴 하였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1973년에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과 투자 규모,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전명했던 것입니다.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을 수립한 두 번째 이유는 1970년 전후의 한국 경제 상황과 박정희 정부의 성장 제일주의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고 있었고 이것을 반영하여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서는 1980년대 초에 수출 100억 불과 1인당 국민소득 $1,000 달성을 목표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수출 주력 상품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 여력이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경공업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했는데 1960년대 후반에 국내 임금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저임금을 무기로 한 후발 개도국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수출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6개 공업이 전부 중화학공업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 6개 공업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공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이들 진흥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외하고는 수출산업보다는
수입 대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화공업 육성 계획에서는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구조의 개편과 이를 통해 중화공업 제품을 주력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여 장기 지속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화공업 육성 계획은 1980년대 초에 수출 100억 불과 1인당 소득 $1,000 달성이라는 총량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 공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철강공업과 조선공업 2개 공업의 사례를 통해 중화공업 육성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공업의 경우 육성 계획 당시 이미 103만 톤의 포항 종합제철공장의 준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향후 중화공업화 추진으로 내수가 연평균 22%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포항 종합제철공장의 설비를 1979년까지 700만 톤 규모로 확장하고 최종 생산 규모를 1000만 톤으로 하는 제2제철소를 1976년부터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조선공업은 종합기계 산업이라는 점 때문에 중화공업화의 선도 산업으로서 육성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수출 주도 산업으로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수출 목표를 1980년에 세계 선박 수요의 9.4%, 1985년에는 그 비중을 17.2%까지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공업이 수출 산업으로 성공하게 되면 조선의 기초 소재인 철강에 대한 수요는 물론 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 연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출 주도 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중화공업 육성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투자 재원에서 내자를 최대한 동원하여 조달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국제수지 개선과 함께 투자 재원의 자력 조달은 자립경제 체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 육성 계획에서는 총 투자 재원 96억 달러 중에서 40%인 38억 달러를 내자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자 동원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은 1974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투자기금법이었습니다. 국민투자기금은 재정자금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일정한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중화공업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74년에서 1981년까지의 전 금융기관의 중화공업에 대한 대출에서 국민투자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달하였습니다. 1980년 8월에 그간 중화공업 육성계획을 추진했던 중화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이 폐지되면서 정부 중화공업화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중화공업화 정책에 대해 중화공업 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로 인한 투자 효율의 저하, 경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투자 제약 등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정부 시기의 중화공업화 정책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보장해 주었다는 평가가 설득력이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의 산업정책은 시기마다 진화하며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1차 경제계획기에서는 수입대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중화공업을 대상으로 산업정책을 시행하였고 제2차 경제계획기에서는 수출이 정책 변수로 등장하면서 주요 수출 산업에 해당하는 경공업뿐 아니라 국내 수요를 충족시켜 수출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일부 중화공업도 포함되었고 아직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화공업도 그대로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경제계획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경제계획과 구분되는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6개의 중화공업을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결과 박정희 정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의 근간을 이루었던 중화공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경제개발계획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